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는 경기도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석 토론회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이은 세 번의 작년부터 패배 이후에 당연히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과 쇄신 이러한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다음 선거가 또 해야 되니까 내부 갈등을 너무 높이지 말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자 이런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떠나간 지지층들을 다시 돌려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정확한 반성과 쇄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뜻을 같이 하는 30여 명의 의원님들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12시에 앞으로 10번의 토론을 하기로 기획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른 의례는 여러 여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석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및 참석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김종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삼선의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기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오셨고요. 서동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재선의 김성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기영 의원님 오셨고요.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좀 더 몇 분 더 오시면 그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또 중간에 일어나셔야 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 촬영을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먼저. 안고 우리 송 의원님 앉으시죠. 아니. 마스크는 써야 되나요? 벗읍시다. 마스크 벗고 자, 숨 쉬지 마시고. 네, 구호는 별도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제로 김종민 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쳐야 되고요. 반드시 30분 이내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문을 보면 한 2시간짜리로 이렇게 작성을 해오셨는데 본인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이렇게 인사한 사이에 아이고 우리 박병석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토론을 다 마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찍어가지고 실제 나가는 건 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예, 사회자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시간이 20에서 30분이라 사실은 이게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힘줘서 좀 얘기하고 싶은 대목만 뽑아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토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이 반성과 혁신의 토론을 이어가자 해서 전당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이후에도 이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는 토론회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가 가는 그런 토론회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약간 헷갈린다. 성향이 그러면서도 혹시 뭐 비명 토론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인적 구성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번의 선거를 지고 난 다음에 반성과 혁신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더 치열해야 한다. 요거 하나만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모였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임의 목표는 우리 내부의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비전 만들기, 이 비전과 전략의 수립, 여기에 이번 토론회가 기여하면은 그게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저희가 토론회를 매번 이제 유튜브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요. 사이트를 조만간에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단순 게시판 정도의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발제와 토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원님들의 그 문서 이런 자료들 또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처 토론에서 마주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재비판 이런 논쟁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한 10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지혜가 결집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의 위기 근본 원인을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그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한번 특별히 한번 더 현미경 바라보자 이런 의미지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김종민은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정도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이 위기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왜 위기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이제 다시 수습해서 비대위도 만들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또 왜 위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선거를 3번 실패했습니다. 이 그랜드슬램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랜드슬램을 이뤘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된다. 선거의 실패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선거의 실패의 배경이 됐던 혹은 그 선거의 실패와 연동되어 있던 정책의 실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우리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의 논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력했던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가 크게 목소리는 냈긴 했지만 우리 지지자들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일반 국민들은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점에서 성공했다 보기 어려운 이런 점들이 현재 우리 민주당에게는 큰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표면이고 실제 위기의 이면을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위기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위기의 이면, 속살인데 저는 민심의 이탈을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봐야 된다. 단순히 선거에서 진 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초래되고 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특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중도개혁층의 이탈이 단순한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이탈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정한울 박사님이 여러 번 여론조사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사이트에다가 그것도 한번 올릴 텐데요. 이 중도개혁층의 이탈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중도개혁층 이탈은 뭐 나중에 다시 또 끌고 오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면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중도층이 좀 이탈하더라도 핵심 지지층만 유지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수권 정당입니다. 집권을 해봤던 정당이고 우리의 목표는 수권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한테는 중도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030의 이탈이 되게 심각합니다. 대개 4050은 민주당, 6070은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계층은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경험, 뭐 투쟁, 뭐 이런 것들, 역사적 경험들을 토대로 한 지지인데, 2030은 미래에 대한 희망, 진보, 가능성, 이걸 보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인데, 2030은 그래도 민주당이었고 그래도 진보개혁이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이탈했다는 것, 또는 이걸 국민의힘과 나눠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개혁과 진보의 앞자리에 민주당이 서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민주당으로서는 큰 문제고요. 세 번째, 호남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통계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되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 분포하고 호남의 지지 분포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남 지지는 뭐 우리 텃밭이니까 언제 돌아올 거 아니냐. 저는 호남 지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호남은 지금까지 단순 선호도로 지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전략적이었어요. 매우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즉 수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에게 지지를 흔쾌하게 보냈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우리 편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런 단순 지지 성향하고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지지층이 약화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수권 가능성이 없네, 쟤네들 갖고서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없겠네, 주류가 될 수 없겠네, 이런 위기나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수권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경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심의 이탈이 우리 지금 위기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위기가 촛불 정권, 압도적 지방 권력, 180석 국회 권력, 이 3대 그랜드 슬램 이후에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입증된 겁니다. 또 능력이 없다고 국민들이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당일 때 우리가 지지가 좀 떨어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쟤네들 시켜봤더니 안 되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은 좀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미중 충돌이나 기술 변화, 인구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등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응할 역량이 되느냐, 이런 점에서 한계. 그래서 저는 이제 리드 오 리브라고 하는 게 한 30년 전에 그 풀뿌리 민주주의 미국에서 정치 운동할 때 나왔던 구호입니다. 이끌든지 주도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런 압박에 직면할 거다. 뭐 민주당이 70년 정당인데 뭐 그래도 버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정치 세력, 특히 진보 개혁 세력은 그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보수 정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당, 프랑스 사회당이 정말 2, 3년 만에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려요. 그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몰락해버리고 내부 분야, 온건파, 강경파가 싸우다가 한 2년 만에 선거 몇 번 지면서 그냥 30% 지지대가 3% 지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좀 우리도 이런 민심의 경고가 이번 대선이라고 봅니다. 저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다 여의도 정치 안 해본 분들이에요. 영선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후보들을 국민들이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근데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우리한테 위기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방선거 대패한 이후에 위기의식이 되게 높아서 반성하자, 혁신하자 그랬는데,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서 전준이 룰 미팅, 룰 쟁점 얘기하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비대위가 있는데 비상대책이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매일 평상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맨날 하던 대책들. 이번 전준이 보면 뭐 제왕적인 리더십, 민심보단 팬심, 이런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또 승인하는 그런 전준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에도 우리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리모델링 정도 하고 나면 저는 한두 번 선거 이길지 몰라도 미래에 살아남는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당을 그동안에 한 4, 5년 주도해왔던 친문 586의 민주당, 여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촛불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길을 잃었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 적폐청산 민심, 개혁 민심, 180석 민심, 이런 거를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착각을 해서 민주당이 뭐라도 하면 다 지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있었다. 예전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소수였기 때문에 늘 국민의 의견, 민심을 살피고 반발짝 앞서 나가고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민주당이 우리가 하면 다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착각과 착시를, 그리고 레이를 잘못한 거죠. 반걸음 앞서가라, 이 김대중의 교훈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막 서너 걸음씩 앞서가는 결정들을 막 과감하게 해버리는데, 이걸 다 개혁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개혁은 늘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을 찾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막히게 되어 있다. 늘 소수가 되고 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 목소리만 남는 개혁, 관념적 진보, 급진 좌파, 이런 20세기 실패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저는 이 민주당 정부를 주도했던 우리 친문 586 정치,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고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했다. 저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폭등할 때 제가 그때 기재위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의결하는데, 그 정부 발표를 하기 전에 당정회의를 발표를 열지 하는데 7시 반에 당정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이 이게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여당이 이렇게 되겠냐. 옛날 그 청와대 정부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제가 여당 초선 의원이니까 말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시정되겠지. 근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정부까지 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누적된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기재위 있으면서 우리 검찰개혁, 정치개혁도 마치 제가 정치개혁 간사를 했어요. 근데 정치개혁 간사하면서 저는 권역별 비례제 150대 150을 하자. 이런 과감한 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별로 호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한테 아니 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간사인데 왜 그런 얘기를 주도하지 않았냐. 저한테 혼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정말 내가 간사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못했을까 1년 동안. 그냥 있을 법한 얘기, 현실 가능한 얘기,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얘기만 하다가 정개특위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합의된 안도 되게 후퇴해서 심지어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민주당 정치사에 5점을 남긴 거죠. 사실 거기에 제가 주역이에요, 사실은. 그 제가 정치하면서 정말로 이 뼈아픈 그런, 저는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치를 남아서 하는 이유가 이걸 다시 만회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기록이 제 평생 정치 기록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만회해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정치개혁의 시계를 우리 민주당 지난 5년 친문 586 민주당이 거꾸로 돌렸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력구조에 손도 못 댔다는 거, 이건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체계에 안 맞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장관을 대통령 개인과 비서실이 임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해서 임명을 해요, 장관을. 심지어는 우리 조선도 왕이 승정원하고 판사를 임명한 적이 없어요. 다 의정부에서 토론해서 추천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재명의 민주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 친문 586 민주당이 국민들에서 비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예선 탈락한 거 아닙니까? 여긴 예선 탈락. 본선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대안이다. 여의도 정치를 구원할 대안으로. 추진력, 현장성, 탈기득권. 그래서 대안으로 갔는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적극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은 한계가 뚜렷했고요. 특히 추진력, 집행력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못해왔던 이 비전과 전략의 문제, 이거에서는 기존 여의도 정치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간 포퓰리즘적이다. 그래서 막판에 있어서 소확행 전략,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전환기의 비전과 전략이 되기는 어려웠다. 대선 이후에는 또 여의도 기득권 정치에 빠르게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잘싸, 이 반성 없는 내로남불,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팬심정치, 수박공세 같은 배타적 팬덤, 개인 인물에 의존하는 메시아 정치, 이게 지금 기존 여의도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걱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계양공천에서 본 사당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민주당 갖고는 어렵다. 변화된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실패는 앞에 나왔던 얘기들의 좀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 안에 가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위기가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주당인데 왜 못했냐? 그 못한 증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놓은 게 그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흑백 민주주의. 원래 민주주의는 흑백이 아닙니다. 폭력과 싸울 때만 흑백 논리와 이분법이 힘이 있는 거지, 폭력이 없어진 민주주의, 민주공화 정치에서는 흑백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혁과 반개혁, 적폐와 청산, 피와
이런 흑백으로 내로남불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진영 대결을, 그리고 반사 이익을 누리는 이런 흑백 민주주의에 안주해봤다는 거.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정당 권력, 다 대통령, 국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당 권력, 당대표, 이렇게 다 개인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 대화 토론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도 ARS 투표를 해요. 국민 여론조사를 그냥 ARS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ARS로 중요 결정을 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민주정당은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의원이든 대화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가 모이고 소수가 승복하게 되는 절차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민주주의 경쟁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ARS 중심, 의총도 보통 의총은 되게 보면 방향 잡아 있는 거를 되게 추인받는 집단 170명 의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상임분과의 의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열대섯 명이 충분히 토론한 내용들이 모여져서 의총과 의원 결의가 이루어져야 맞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없는 다수결, 수기 없는 다수결, 단순 다수결, 승자 독식 다수결로 가니까 비전과 전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선거 승리나 현안, 그럼 선거 승리, 현안은 정치보다 관료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늘 관료 뒷받침하는 관료 지원 부대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지원 부대가 되는 겁니다. 이 비전과 전략 없는 이 현안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 메시아 민주주의.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한 3년 있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8번째 하고 있는데 이걸 앞장서서 개혁하고 좀 바꿔야 될 국회의원들이 말은 계속 하면서도 행동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목소리 큰 다수결이죠. 근데 이 콜로세움은 아고라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이 있는 민주주의지만 콜로세움은 대화와 토론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민주주의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지혜와 비전과 전략을 못 만들어내고 또 소수파를 승복시키지 못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민주당은 이 민주주의적 에너지를 못 만들면 민주당은 좀 망한다고 봅니다. 왜? 저쪽은 그냥 국민 쪽 정당들은, 국민 계열들은 부국강병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좀 덜 하는데 부국강병은 우리가 해줄게. 잘 살아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근데 다른 당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국강병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잘해야 우리 잘 살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부국강병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슬로건입니다. 존재 의미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민주당, 이 민주당이 지속 가능할까요? 20, 30대 지지를 받을까요? 호남의 그 민주의식이 투철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합리적인 중도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리모델링으로 가면 선거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지만 미래의 민주당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전 프랑스 사회당처럼 아마 쪼개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 이런 대전환기에 살아남는 민주당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재건축이냐? 친문민주당, 586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민주당의 길은 다시 민주주의의 길 해서 1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뭡니까? 생각이 다른 걸 존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과 공존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의원들도 생각이 다른 거를 공존하고 원팀 이러면서 몰고 가지 말고 생각이 다른 걸 반갑다. 다른 생각이 있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겠구나.
더 힘이 세지겠구나. 반가워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한 목소리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민주당의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목소리는 부딪혀야 민주당이 강해집니다. 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민주주의의 절차. 저는 대화하고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그거는 죽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은 있는데 다수결은 있는데 그 앞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다수결이 없어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 안건조정회의를 하는데 이 대화와 토론을 하고 만들어놓은 게 안건조정회의인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다수결로만 이거 써먹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586 아닙니까? 우리 586이 그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대화와 토론의 법적인 장치를 다수결, 단순 다수결로만, 승자 독식 다수결로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탈선한 거 아니냐. 세 번째가 민주적 임무입니다. 정당은 국정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고 그건 행정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줄 기획 업무가 정당의 업무인데 이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는 우리 정당의 업무가 너무 소홀합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그냥 대통령 후보가 하고 캠프에서 하고 인수위에서 하고 청와대에서 해요. 그거 아닙니다. 정당이 해야 됩니다. 정당이 4년 내내 그걸 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비전과 전략을 공약으로 만들고 누가 후보가 되든 이거 따라라 하고 후보한테 그걸 줘야 돼요. 그 마징가지에서 딱 몸체 만들어 놓고 쇠돌이 그걸 갖다 끼는 게 후보인데 우리는 그 쇠돌이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후보 뽑히기 전까지는 비전과 전략, 국민들을 설득할 비전 전략 논의를 잘 안 해요. 저는 이 정당의 민주적 임무에 대한 소홀함,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또 탈선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공론. 저는 이 대화와 토론을 민주적 공론인데 전문가 공론, 시민 공론 이 두 가지 공론을 이거를 하는 게 정당의 거의 모든 활동이어야 됩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공론, 전문가 만나서 공론. 공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장려하고 같은 의견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다른 의견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게 정당 활동의 전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필요할 때 결정하면 되고 표결하는 거 몇 분 걸리지도 않잖아요. 저는 이 공론을 활동의 주된 활동으로 만들고 이 공론을 하기 위한 의원들의 조직 체계, 당직자들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거, 당원들의 활동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정당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민주적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자. 메타노이아. 단순히 뭐 잘못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오던 길 전체를 돌이키는 거, 이 생각 전체를 바꾸는 거,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민 의원님 아주 열띤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하라고 그랬더니 연설을 하셨어요. 그동안 토로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우리 당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또 현실감 있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 진행을 아무래도 발제자께서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더 생동감 있게 될 것 같아서 김정민 의원님이 질의도 받고 토론 주제를 잡는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새로 오신 분들 잠시. 어이구, 우리 또 김상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강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 민주당의 그 구조적인 문제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제에 대한 얘기나 이견도 괜찮고요. 혹은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와 연관돼서 또 각자 의원님들이 오늘 돌아가면서 또 한 말씀씩 하셔야 되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죠. 발언권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발언의 순서나 맥락은 각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 예. 아주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야 됐을 문제들을 그동안 방임하다가 다시 꺼내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성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호소로 들립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우리 내부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민주당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독재와 싸운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로서 우리 당 내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각성하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반성 성찰로는 되지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후보와 지도자들이 당내에서 좋은 비전들을 제시했고 또 세 차례 집권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세 번의 집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이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특히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는 자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한 선언만 했지 내용적 실천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따라야 한다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 5년의 집권 청사진을 만들 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 개혁 과제,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균형 발전처럼 5개 중요한 과제 목표를 세웠지만 오늘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남는 기억은 딱 하나, 검찰개혁 하나만 있고 그것도 미완의 완성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만 모두 다 몰두했지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촛불혁명의 민심과는 다른 실천을 해왔다라는 것이 저의 반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제대로 못한 것은 민주당 내에 당내 민주주의를 못한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이념에 따른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 또 2년 후에 총선 그 이후에 정책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새로이 할 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6페이지에 제가 발제문에 보면 민생개혁 분야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혹시 참고로 한번 제 의견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이원우 의원님. 네.
지난번 비대위 여기 비대위원이셨던 조홍천 의원님도 계시는데 대선 이후에 1기 비대위가 이제 해체하면서 두 가지 미션을 그때 했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당대회를 좀 잘 치러라. 두 번째로는 대선 지선 평가를 반드시 해라. 그런데 이번 비대위가 대선이나 지선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돼야지 앞으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고 지금 김정민 의원이 발제하신 민주주의 위기라든가 저희가 그 반성과 혁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보다 더 공적인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먼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왔나 친문 586 민주당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데 촛불 민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의 그 컨센서스가 좀 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주 의원님도 촛불 민심을 말씀하셨는데 촛불 민심은 개혁이다. 아주 가열찬 개혁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촛불 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촛불 민심은 연대와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구 일부 이제 박근혜 친박 태극기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모여서 촛불로의 탄핵을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탄핵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립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탄핵 연대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연대 속에서의 개혁 과제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탄핵 이후에 탄핵을 깨트리는 데 주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 연대에 참가했던 정치인물로 본다면 안철수, 박지원, 유승민,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안건 상정을 안 해줬으면 탄핵이 불가능했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민생당 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번에 저희가 누구지? 전라북도 도지사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민생당 세력이 있었고 정의당 여기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 인물로 보는 인물 중심은 아니겠습니까? 인물과 세력이 이렇게 같이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대부분의 인물과 대부분의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 밑에 가 있었죠. 우리는 탄핵 연대를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당만의 호롤단신의 개혁 과제를 만들어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탄핵 연대를 깨부신 것이 사실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른바 우리 김정민 의원님께서 발제를 하셨던 중도층을 멀리하게 만들고 뭐 이랬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촛불 민심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고민들이 좀 정말로 숙이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집권 이후에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실제 후보 시절에 자치분권이라든가 아주 많은 좋은 방향의 공약들을 내세웠죠.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딱 되시고 나서 당선되고 나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꾸리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분권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청와대 인원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지난 5년간 진행해온 과정을 봐도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실제 분권 속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는 분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정회의 뭐 이런 거를 해봐도
청와대가 내세운 아젠다를 그냥 민주당은 당은 추인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렸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그 관계,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뭐 이런 데서 분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오히려 제왕제 대통령제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몇 가지 더 있으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따 시간 나오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의원님. 네, 권인숙 의원님.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번의 친문 586 민주당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발표에. 근데 이게 뭔가 정의되지 않은 채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친문 586인 것 같이 맨 처음에 이제 좀 되어 있고, 그 6페이지에서는 친문 정치, 586 정치는 이제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주도했던 일부 세력들을 좀 지칭하는 느낌의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친문 586 정치는 예선 탈락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굉장히 다른 세력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표현과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제가 뭐 이거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언제 뭐 어떻게 정치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뭐 엄밀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냥 우리 민주당을 주도해왔던 기성 정치의 특징을 그 무슨 친문 세력, 586 세력을 이렇게 세력으로 저는 특정한 게 아니고 그 정치 행태의 전반적인 어떤 주도해왔던 정치 행태, 주도적인 정치 행태를 친문 정치나 586 정치로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누구만 친문이다, 뭐 윤건영만 친문이다, 무슨 뭐 전해철만 친문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촛불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같이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특정한 세력,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누구 일부의 세력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이런 식의 낡은 정치를 혁파하지 못했던 우리 민주당 전체의 기성 정치를 이제 그렇게 부르자 하고 이제 특정한 거고요. 그리고 586도 이제 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쭉 그 처음엔 젊은 피로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는 장관도 하고 당 무슨 원내대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 민주당의 주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민주당 정치를 중심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뭐 주류 내지는 중심 세력 또 중심 정치 행태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친문 586이라고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통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력화해서 그 세력의 구체적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거 좀 보충 의견 말씀드릴게요. 그 재밌는 얘기인데 저 국토부 간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국토위에 민주당 의원이 18명 있는데 그 중에 3명 빼고 다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이 저하고 조홍천 간사, 김혜재 의원. 그 국토부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다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총학생회장 출신이 4명인가 5명 되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은 이력을 다 추적해 보면은 하여튼 시민운동이 됐든 학생운동이 됐든 무슨 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정치에 입문한 지 민주당이 온 지 3년 됐는데 그 전에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정당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나이로 보면 딱 586 세대인데 근데 들어와서 보면은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의원 한 명 한 명의 저 이력을 다 추적했습니다.
나무 위키나 뭐 위키리크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평생 공무원 하다가 누구의 손에 이끌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민주당을 지지해서 들어왔고 출마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동료 의원이 저한테 당신같이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좀 뭐랄까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민주당 위기의 근본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덧붙여서, 이제 저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의 국회와 국회의원, 지금의 이걸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보면은 특히 지역에서 또 제 전임자가 이제 5선 국회의원 출신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얘기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어.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 또는 당의 권력이 파워면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도 인사 이동도 시키고 뭐 취직도 시키고 등등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파워는 엄청 줄었는데, 다른 면에서의 파워는 또 엄청 세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입법과 정책. 제가 공무원 하던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했고 정책도 정부가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거의 중요성이나 그거의 민감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처리할 때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보면 너무 손쉽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재경원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 입법 과정을 담당했는데, 거기 정부에서는 법 하나를 고치려면은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입법 예고나 뭐 부처 간 협의나 등등을 통해서.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그냥 뚝딱 만들어요.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입법, 중요한 정책인데도,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법이다, 또는 언론개혁법이다, 또는 무슨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거를 논할 때, 또는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논할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으로 별로 그거를 경청을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주 주제, 또 제가 주제 발표할 게 우리 민주당이 무능했다는 걸 가지고 주제 발표하는데,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나 권한이 센데 그 권한 행사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 법 이렇게 하면 좀 문제 된다 그랬더니, 문제되면 뭐 또 고치면 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법이라는 거는 국민이 생각할 때 지켜야 되는 거고,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 건데, 해보고서 안 되면 고치면 되지, 또 요만큼 해서 안 되면 요만큼 더 고치면 되지,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부동산법은 제가 다음 주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야 될 법이. 저는 우리 민주당이 소위 이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엔 제가 이제 대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걸 의총 때 발언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그것이야. 하나는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정책 면에서 저쪽 당과 차별화되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어요. 민주당을 선택한, 외교관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두 번째가 서민 중산층 복지 이런 쪽이었는데, 요거는 소위 정책 능력이나 우리의 유능함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소위 군부 독재 정권의 후신인 그 당보다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게 있었는데, 그게 문재인 5년 하면서 다 무너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거치면서.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은, 사실 제가 보는 저쪽 국민의힘 쪽 당은 원래부터 거기는 행정관료 출신,
또 법조인 출신 또는 각종 사회 분야에서 상당히 경험과 경륜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주로 투쟁하던 야당이던 시절에는 그런 게 부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 정권도 잡고 다수당도 됐고 지방 권력도 잡는 이 사회를 책임진 국가를 책임진 정당이 됐는데 우리의 역량 또는 사고방식 또는 정당 운영 방식 이런 거는 그때의 거기 투쟁하던 야당 소수 야당이던 시절에서 그만큼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 네. 네, 우리 김정민 의원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 페이퍼는 주신 거 먼저 보고 의견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요약하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정치나 민주당의 위기가 꼭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 좀 마스크 좀 벗고.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나타난 위기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의제 위기인데요. 대의제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하고 수기 민주주의가 여기서 충돌합니다. 아까 김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대중들은 뭔가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하는데 대의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선발된 사람들이 수기해서 하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소위 대의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 직업 정치인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속에서 과연 수기민주주의를 어떻게 그럼 정착시킬 거냐.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들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렴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의제 위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쏟아냈던 정책 중에 일정 부분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정치공학적 판단도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런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어디로 또 번지냐면 정치권의 진지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공중파나 전문적인 토론장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유튜브에서는 막 편하게 애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데 대중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도리어 정치가 희화화되고 진지함이 사라진 형태의 정치 현상.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우리가 정책적인 영향도 있지만 정치 문화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진지함과 뭔가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정치가 희화화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나타난다. 이 문제 그럼 SNS 정치를 과연 정치인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나가서 똑같이 그 자리는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고요. 한 번씩 나가면. 과연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성의 함정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효율적이지 않은 체제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일을 하는 거는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건 상당히 절차를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는 이 효율성의 함정. 우리들도 사실은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너무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힘이 생기니까 힘을 막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했다 하는 정도인데도 여전히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안 한다. 힘을 줬는데 힘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보는 관점인데 효율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비효율적이라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에 우리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성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오만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지지층의 상당수는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극.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당제, 다당제 이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인위적으로 다당제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양당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대통령제 특성상 대통령 후보 유력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정당이 존립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당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땐 캐치얼 파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민주공화당처럼 캐치얼 파티형 전국민적 정당의 성격을 띠고,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무지개 정당으로서의 그 장점이 나타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잡탕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느냐, 우리는 뭐 누굴 해야 되는데 우리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당내에서의 캐치얼 파티로서의 우리 당의 이미지와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를 어떻게 대변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뒤에 거는 뭐 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니까요. 앞에 이제 제가 발전과 관련된 문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간의 이런 뭐 딜레마, 이런 문제가 이제 현대민주주의의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그 공간을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어요. 이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발언할 기회가 되게 많이 보장되거나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 기회를 안 만들거나 제도화시키지 않는 거, 이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 거, 전 직접민주주의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직접 결정을 할 거냐, 참여해서 발언은 풍부히 하되 결정의 책임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전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 당도 저는 이렇게 ARS로 그냥 6개월 당비 낸 사람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이거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여론조사 민주주의, ARS 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민주주의는 없어요, 사실. 이걸 하려면 저는 120만 명의 당원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무작위로 ARS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걸 근거로 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정당 활동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10만 명밖에 없다, 그러면 10만 명이 투표하면 돼요. 대의원도 마찬가지. 대의원을 지금 숫자가 안 되니까 자꾸 의원들이 임명을 하잖아요.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 선출 대의원이 안 만들어지면 이 당원 모임에 1년 동안 12회 모임에서 6회 이상 참석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이 당원들에 기반한 대의원을 운영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저는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많은 당원들이 직접 결정에 대한 갈증보다는 참여에 대한 갈증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고요. 포퓰리즘 문제는 이게 유튜브나 SNS 때문에 훨씬 더 강해졌는데, 저는 기존의 소셜미디어나 페이스북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유튜브는. 유튜브 시대의 양상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구조 때문이에요.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벌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재밌어지고 조금 더 극단화되는데, 이게 허용되고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도 이 키즈 유튜브들은 제한을 합니다. 돈을 못 벌게 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못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서 언론사가 광고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언론윤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고 사회적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 정치나 시사, 공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경제 구조, 돈벌이 하는 구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장 논리에 맡겨둬서는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이제 나는 훼손될 수가 있다. 이 점 이제 새로운 숙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숙제인데,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빨리 이 논의를 좀 해서 특히 유튜브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책 같은 걸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허영 의원님. 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제 우리 홍기현 의원님께서 국토부의 구성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로 이 진단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뭐 586의 민주당 또 친문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극복까지 얘기했지만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향하는 잘못된 그 평가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시스템과 절차와 과정과 또 당원 당교와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의 인재 발굴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이력을 그 출신 때문에 배척받고 비난받고 이런 것은 잘못된 평가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동안 저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국회의원 중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 너무 우리 당이 흔들릴 때에는 관료 출신이 너무 많아서 관료 출신들이 주요한 핵심 당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관료 출신, 법조인 출신, 이 출신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배제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로 진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어떤 출신이건 당의 인재 발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치의 등용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당의 임무이고 정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지점도 저는 물론 이미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친문의 민주당, 뭐 586의 민주당 또 뭐 그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더욱더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측면에 있어서는 인재 발굴 시스템 또 오랫동안 당의 역할을 하면서 검증받고 준비된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그러한 인재 등용 시스템.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약 실천과 공천 실천 과정 속에서 공약과 공천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주의 관계 설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의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이제 국회 시스템의 운영 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다양한 매체의 변화와 또 국민 인식의 변화와 또 그 속에서 형성되어 있던 다양한 의제의 변화 차원에 있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수기 형태로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통합적인 그런 그 사고와 원칙과 그런 통합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 의원님. 예, 저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인데 저 이제 뭐 6년 됐는데요. 민주적이라고 특히 당내에서 뭐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형성하거나 당론을 결정하거나 할 때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TK 서울대 김현장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예. 말하자면 뭐 우리 당에서는 정말 이질적인 것만 다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이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준보다 훨씬 더 경직돼 있고 막상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돌출됐을 때 동료 의원들이 저분은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짐작을 못 하겠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뭐 의총이라든가 뭐 워크숍에서도 그렇고요.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는 거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소그룹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속내를 터놓는 거, 끼리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소그룹을 벗어난 다른 의원님들 속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만 민주당이지 어떻게 공안검사 출신은 나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못하다. 제가 지금 우리 당내에서 리버럴리스트로 지금 상당히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마다 막 그냥 지 멋대로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근데 뭐 멋대로는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고 정제해서 절제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좌표 찍어가지고 저 유튜버한테 전달하면 유튜버가 쫙 뿌리죠. 예, 지금 누가 어떤 수박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저처럼 뭐 굳은 살이 많이 박인 사람이면 괜찮습니다만 안 그런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당내 민주주의가 좀 지금보다는 많이 신장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참 패권이란 것을 속으로 많이 웅얼거리고 살았습니다. 패권 국가도 있고요. 뭐 당내 패권도 있고 그게 뭡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에 내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뭐 그런 정도로 뭐 정의를 한다면은 그동안에 계속 패권이 작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준희 룰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또 새로운 패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또 패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꾸자 그래봐야 이건 헛구호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절망감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당 내에서 뭐 의원이 됐건 뭐 원외위원장이 됐건 어쨌든 그 단위 내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말고 또 좋은 글씨 새기지 말고 그게 축적이 돼야지 이력이 쌓이고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 대충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야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인연 뭐 과거 뭐 학교 때 뭐 뭘 같이 했느니 내가 어떻게 힘들었을 때 날 지지해줘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됐느니 이런 사적인 인연 친소관계를 떠나서 정말 동지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운동권 그 습성만 많아서 뭐 적이 공격하니까 우리 무조건 똘똘 뭉쳐가지고 다 방어한다. 그게 늘상 작동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좀 부족하다.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동맥 경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30초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에 맞춰야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고 또 의총 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 지금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해서 나머지 한 서너 분 발언하는 걸로 그렇게. 예, 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당의 이제 구성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제가 하나 놀란 거는 소위 그 학생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보면 훨씬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특히 조선으로 들어온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훨씬 더 경직되고 좀 강경한 걸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로 그거를 제가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양기대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먼저. 오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또 우리 김상희 부장님 말씀. 네. 예. 예. 일단 오기영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도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인식의 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5년 만에 정권 뺏겼으면 다 석고대죄하고 삼보일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뭉개고 대략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저도 뭐 한국경제 기자 중에 심연보 딥데이터가 모르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흔들한다.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분들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탈하지만 민주당으로는 안 온다. 이게 이제 더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이후에 민주당은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실망하면 민주당에서 빠졌다가 국민의힘 또는 저쪽 당에는 안 가고 계속 있다가 또 우리 쪽, 그 당시 표현이 야당복이 있다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을 통해서 심판받은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안의 세력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기 중에 하나는 지금 3년패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는 사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실망하면서 출렁출렁하지만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그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안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확인이 되고 그 신뢰를 얻어야 우리가 길게 보고 국민들에게 실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지점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실제 아시고 있지만 실제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서울시당부터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 FGI 한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가 됐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 총선 때 10명이 민주당 후보를 찍었으면 그중에 4명이 이탈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선 때 평가이죠. 그리고 그 이제 10명 중에 1.5명은 저쪽 당을 찍었고 2.5명은 이제 무당층으로 바뀌었고 그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의 다수가 되지는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해왔고 기대를 해왔었지만 무당층으로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약간의 어떤 실망 속에서 저쪽까지 갔던 분들 뭐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크게 연대를 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큰 국민적인 통합과 연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반성과 평가는 있지만은 실질적 대안은 없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야당복이 있다고 해주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박용진 후보를 위한 선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가 최근 했던 메시지 중에 뭐 안방 대세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속의 다수 좀 다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이안과 관련돼서는 저는 유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거의 정치적인 그 쟁점에 대해서는 되게 정쟁적이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저놈이 나쁜 놈 또는 우리가 좋은 사람 이런 선악구도 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보고 있지만 요즘 사회가 복잡 단단한데 그렇게 될 것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직화하고 뭐 풀어나가고 하는 능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그 대안이 있는 개혁정당, 진보정당 뭔가 유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논점이나 이런 아젠다를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분히 가십거리 비슷한 것이 정치의 주 내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언론에서 나오듯이 윤석열 정부도 지금 3고 경제 복합 위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기 힘드니까 정무적으로 정쟁적으로 북핵 아니면 북한 문제 또는 납북 뭐 이런 이야기로서 약간 물타기 이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국정 운영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3고 현상 속에 고금리 뭐 이런데 이자 동네에서 물어보면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이자율 올라간 것 때문에 한 20만 원, 30만 원 1인 가구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저희 동네 식당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1년 지나면은 이게 1%가 아니라 2%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소비 개인적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상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부동산 관련해서 과거에 주민들이 느꼈던 그 경제적 압박보다 더 센 겁니다. 한 2배, 3배 더 센 겁니다.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가십거리가 터지면
가십거리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그 가십거리 갖고도 웃고 넘어갈 겁니다. 지지율의 변동이 크게 영향이 안 될 건데 이 문제가 심각하면 가십거리 갖고도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는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에서 이 태도 문제도 있지만 이 근제에서 불안감이 더 쌓이고 있어서 지지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민주당의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또는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직접 아까 기획 이야기하기도 몇 가지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그 아젠다에 대한 좀 폭넓게 갖고 가는 것 또는 그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대안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아마 국민적인 신뢰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네, 우리 양기대 의원님. 저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나 오기영 의원님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뭐 저도 초선이고 이제 2년 좀 넘었지만 저도 친문도 아니고 또 586 뭐 운동권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 저 의원의 그쪽도 활동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때로는 객관적에서 보지만 조금은 좀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왔는데 마스크 내리고 있어요. 소외야. 근데 이제 뭐 오늘 우리 주제가 민주당의 6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뭐 의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하고 의기 있게 하는 거, 그건 뭐 참 우리 다수당의 야당으로서 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근데 왠지 우리 당내로 돌아왔으면, 당내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 어떤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또 당의 미래라든지 또 당의 현 주소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의총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뭔가 좀 흔쾌하지가 않아요. 찝찝해. 왜? 거기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결론이건 그 결론이 아니건 간에 그것을 승복하고, 야,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또 이런 리더십에 힘을 보태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싹 그러지가 못해요. 그것은 뭐 저도 아까 2년 좀 넘게 국회의원을 했지만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부터 왔던 여러 가지 당내의 벽이 있는 것 같고 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고 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도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발제도 했지만 이 당내의 치열한 대화 토론이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약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을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뢰를,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 당내 민주주의의 과정이 없다면, 특히 의원들을 포함한 핵심들의 그런 과정이 없다면 늘 굉장히 갈등 구조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당의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쭉 토론을 해 나가면서 그런 우리 당내 민주주의와 또 당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준현 의원님이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뭐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은 됐는데요.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 마실까 하는데,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이제 제 원래 문제의식이 이렇게 딱 특정하게 또 한 방향으로 돼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했지만 별로 이게 잘 표현을 못했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또 제가 이제 이 글을 재정리할 때 좀 반영해서 해서 나중에 어디 사이트 생기면 좀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나온 쟁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봐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10회 토론을 하면서 그 주제마다 녹여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이 대안에 대한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좀 이번 10회 토론의 과정에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반성과 혁신 위해서 새로운 비전 전략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토론회로 10회 토론회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